한때 건물주보다 부럽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유소 사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주유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수천 곳이 문을 닫았고 2040년이면 4곳 중 3곳이 퇴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하려면 억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도 못 닫고 방치되는 좀비 주유소가 전국에 2,000곳이 넘습니다. 부의 상징은 어쩌다 억소리 나는 짐이 되었을까요? 그 몰락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결과입니다. 균열은 훨씬 전에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마진의 붕괴입니다. 마진이란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을 말합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10%를 웃돌았습니다. 기름을 100원치 팔면 10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수천 리터가 팔려나가니 기름이 돈으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주유소의 열의 9이 영업이익률 2%를 밑돕니다. 100원어치 팔아서 2원도 안 남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을 팔아도 직원 월급 주기 빠듯한 곳이 많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21년간 주유소를 운영했던 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려도 절반은 세금으로, 남은 돈의 절반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서 월 200만 원 남짓만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포클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고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마진이 무너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정부가 단행한 규제 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원래는 주유소끼리 일정 거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열 수 있던 주유소가 신고만 하면 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주유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유소는 열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잘 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 되니까 옆에서도 주유소를 열고 건너편에서도 주유소를 연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골목에 주유소 2-3개가 마주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자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리터당 10원, 20원씩 깎아가며 손님을 뺏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경쟁입니다. 남는 게 없어도 옆집보다 싸게 팔아야 손님이 오니까요. 이렇게 10%를 넘던 마진은 1%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습니다. 2011년에 등장한 알뜰 주유소와 가격 비교 서비스입니다. 알뜰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가 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사서 공급하는 주유소입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원에서 60원까지 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오피넷이라는 가격 비교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변 주유소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게 되자 단골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1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진만 문제였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진이 바닥을 쳐도 손님이 많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는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기름을 넣는 차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란 기름과 전기를 함께 쓰는 차를 말합니다. 2024년 국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약 40만 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24%나 늘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2년 연속 판매가 줄었습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소도 부족해서 불편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연비도 좋아서 기름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특성이 주유소에는 치명적입니다. 같은 거리를 달려도 기름을 절반만 사용합니다.
손님이 주유소에 들러도 예전처럼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오래 달리니까요. 손님 수는 비슷한데 매출은 뚝 떨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차인 기아 소렌토를 보면 전체 판매량의 71%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현대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71%를 넘었습니다. 새 차를 사는 사람 10명 중 7명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전기차는 아예 기름이 필요 없으니 주유소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기차 비중은 아직 10% 수준이지만 노르웨이는 새로 파는 차의 90%가 전기차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경유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유는 디젤 차량이 쓰는 기름입니다. 경유의 주요 고객은 물류 트럭과 건설 현장의 덤프 트럭, 굴착기 같은 중장비입니다. 덤프 트럭 한 대가 하루에 쓰는 경유량은 승용차 10대가 한 달 쓸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이 줄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으니 덤프 트럭도 굴착기도 멈춰섰습니다. 택배 배송에 쓰이는 1톤 트럭들도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운전대를 놓는 어르신들은 해마다 늘고 새로 면허를 따는 젊은이들은 줄어듭니다. 차를 몰 사람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이면 지금 있는 주유소의 74%가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030년까지 약 2,000곳, 2040년까지 약 8,500곳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되는 주유소들은 문을 닫으면 될 텐데요. 여기서 주유소만의 특수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는 게 당연합니다. 손해보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유소는 다릅니다. 망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먼저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 구조물, 주유기, 사무실 건물을 모두 허물어야 합니다. 300평 규모의 주유소 기준으로 유류장탱 철거에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건축물 철거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도로 원상 봉구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만 합쳐도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땅속입니다. 주유소는 수십 년 동안 기름을 다뤄온 곳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땅속으로 기름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폐업할 때 반드시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오염된 흙을 전부 파내서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를 마치지 않으면 폐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토양 정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오염된 토양을 파내서 운반하는데 1톤당 약 6,500원, 다시 흙을 메우는데 1톤당 약 6,000원이 듭니다. 오염된 토양이 480톤이라면 정화 비용만 약 8천만 원입니다. 철거 비용까지 더하면 총 폐업 비용은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땅을 실제로 파보기 전까지는 오염이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오염이 심하면 3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청구서를 받아들고 폐업을 결심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최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부지라도 팔리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부지 판매가 잘 안 되니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요. 돈을 벌지 못해서 문을 닫으려는 영세 사업주에게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데 망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치킨집이 망하면 그냥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억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 걸린 사업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폐업을 포기합니다.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그냥 문만 닫고 휴업 상태로 방치해버립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휴업 상태인 주유소가 538개, 폐업 주유소가 184개입니다. 휴업 주유소가 폐업 주유소의 거의 3배나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휴업은 그냥 문만 닫으면 되지만 폐업은 억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을 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철거까지 마친 곳은 훨씬 적습니다. 전국에 방치된 주유소가 2,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를 좀비 주유소라고 부릅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흉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좀비 주유소는 단순히 보기 흉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곳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버리고 낙서도 하고 점점 더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좀비 주유소가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방치된 주유소는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의 현장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도 있습니다. 땅속에 남은 기름 찌꺼기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한폭탄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면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 퍼져나갑니다. 주변 농경지나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고에 남아있는 기름은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휘발유는 매우 쉽게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유증기라고 하는데 작은 불티만 만나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폐주유소에서는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옮겨붙어 크게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휴업 중인 주유소를 공터쯤으로 생각하고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고요.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 있는 한 폐업 주유소는 주변에 수원 화성 만석공원, 수원 야구장 등이 있지만 부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수백 곳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주유소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간을 1960년대 후반으로 돌려봅시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기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1969년에는 홍대 앞에 청기화 주유소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과 돈으로 세운 첫 번째 주유소였습니다. 그 시절 주유소는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였습니다. 지금처럼 주유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가던 곳을 찾았습니다. 단골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진율은 안정적으로 10%를 웃돌았고 현금이 매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진짜 부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주유소가 털만한 곳으로 나온 것도 당시 인식을 보여줍니다. 당시 주유소 사장들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1990년대 초반 잘 되는 주유소는 월 순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억대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주유소 사장님 하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 유학 보내고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는 게 당연했습니다. 2010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수가 1만 3천여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는 약 1만 1천 개까지 줄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700곳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황금기의 주유소는 몇 가지 조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연기관 자동차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기름 없이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니
주유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둘째, 제한된 경쟁입니다. 규제로 주유소 수가 통제됐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누렸습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소비자가 여러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없었으니 마진을 유지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의 독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버렸습니다. 황금알을 낳게 했던 조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주유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비 주유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왜 해결하지 않을까요? 폐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토양 정화 비용을 싸게 빌려주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폐업 주유소를 지원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을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공제조합은 아직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상자원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유소의 사업 전환과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업 폐업에 세금을 투입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논리입니다. 도덕적 해이란 국가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 실패의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는데 국가가 대신 막아주면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좀비 주유소가 늘어날수록 우범지대가 확산됩니다. 토양 오염은 방치할수록 심해지고 나중에 복구하려면 처음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개인의 실패를 방치한 대가를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도 인구 감소와 전기차 전환으로 주유소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6만 개가 넘던 일본의 주유소는 현재 3만 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절반 넘게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유소를 단순히 기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긴급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 고령자를 돌보는 거점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능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주유소에는 정부가 전환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주유소가 폐쇄할 때 지하 탱크와 배관 철거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2024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분산에너지란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곳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법은 열렸는데 실제로 설비를 갖추려면 수억 원이 듭니다.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 영세 주유소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업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모든 주유소가 좀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몰락을 진화의 발판으로 삼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본 영역이 있는 일부 주유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간의 재창조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는 기름 냄새 대신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주유소 사무실을 소금빵 맛집으로 바꿨더니 기름을 넣으러 오는 게 아니라 빵을 사러 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주유는 덤이 되고 빵이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코스에 주유소가 들어간 겁니다. 어떤 주유소는 넓은 부지를 활용해 미니 굴착기를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주유소에서 굴착기를 산다니 황당하게 들리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수요가 있습니다. 캠핑카로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캠핑카에는 화장실과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오폐수를 처리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신은 물류와의 결합입니다. GS 칼텍스는 서울 내곡동 주유소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봇이 24시간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해서 내보냅니다. 주유소는 도시 곳곳에 퍼져 있고 큰 도로변에 있으며 차가 드나들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 입지를 활용하면 배송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거점이나 이케아 가구의 픽업센터로 활용되는 주유소도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주유소에 들러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인 변신의 방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입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 수소까지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복합 충전소입니다. 서울 금천구에는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며 태양광 패널과 연료 전지로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변신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태양광 설비와 전기 충전기를 갖추는데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본력 있는 대기업 계열 주유소나 일부 사업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영세 주유소는 변신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돈을 빌리려 해도 담보로 내놓을 게 오염된 땅뿐입니다. 그렇다면 변신의 성패를 가르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결국 같은 주유소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우리나라 1호 주유소였던 홍대 앞 청기와 주유소 부지에는 지금 유명 호텔 브랜드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넘쳐나는 최고의 입지였기에 가능한 변신이었습니다.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에 있던 한 주유소는 2022년에 폐업한 뒤 한동안 방치됐다가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25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높아서 부지를 팔면 철거 비용과 토양 정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주유소는 호텔이 되고 오피스텔이 됩니다. 하지만 상권이 죽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의 주유소는 다릅니다. 재개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정리하자니 억대 비용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원 장안구의 주유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나쁜 입지의 주유소는 좀비가 됩니다. 부동산의 제1원칙인 입지가 여기서도 증명되는 셈입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인프라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김형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폐업 주유소들이 늘어나는 만큼 폐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요. 복합 주유소나 에너지 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출구 전략 없이 새로운 것만 밀어붙이면 뒤에 남는 건 좀비들 뿐입니다. 좀비 주유소를 사회적 비용으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냐,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유소의 몰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로 경쟁이 과열됐고 마진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늘면서 기름을 찾는 차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들이 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에 토양 정화까지 억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폐업도 못하고 방치되는 좀비 주유소가 전국에 2,000곳이 넘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문 닫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유소만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처져서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유소와 비슷한 운명에 처한
또 다른 업종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흥망성쇠와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관광지가 불과 5년 사이에 한국인 신혼여행 성지에서 텅 빈 거리만 남은 유령섬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사이판입니다. 90년대 한국 신혼부부 10쌍 중 7쌍이 찾던 로맨틱 천국이 왜 2025년 호텔 점유율 15%의 폐허가 되었을까요? 한때 월급 한 달치로 꿈의 신혼여행이 가능했던 곳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섬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지 1등 자리에서 몰락까지 사이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점유율 15%, 110개 기업 폐업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신혼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사이판은 신혼부부들에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미국령이라는 특별함, 서울에서 4시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1994년 기준 국내 여행 4일이 90만 원, 사이판 해외여행 4일이 105만 원이었습니다. 단 15만 원만 더 내면 신혼부부가 꿈꾸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해외여행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이판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브랜드 쇼핑,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영어 간판만 봐도 진짜 외국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상품으로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비자는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거절당할 위험도 있었지만 사이판은 여권만 들고 가면 됐습니다. 여행사들이 신혼여행 상품으로 적극 밀어붙인 이유였습니다. 로맨틱한 석양, 프라이빗한 해변, 럭셔리한 리조트까지 신혼부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던 공식에 치명적 약점이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게 달러 기준 가격이었던 겁니다. 당시 달러 환율은 8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국인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때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서 첫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이판이 제공하는 경험이 90년대와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놀기, 바닷속 구경하기, 면세점 쇼핑이 전부였습니다. 신혼부부들이 20년 전과 같은 패턴의 여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이판은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섬 경제는 2개의 기둥으로만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류 공장, 하나는 관광업이었습니다. 의자 다리 2개로만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이판은 저임금 옷 만들기 기지였습니다.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옷들 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35%가 여기서 나왔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섬의 생명줄이었던 셈입니다. 관광업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인 신혼여행 붐이 일면서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1997년엔 72만 7천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5만 명짜리 작은 섬에 70만 명이 몰린 겁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억 4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과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위험했습니다. 경제를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의류에만, 서비스업은 관광에만 의존했습니다. 금융, 정보기술, 농업, 어업 같은 다른 산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기둥 모두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의류 산업은 전 세계 물건 만드는 흐름 변화와 임금 정책에,
관광업은 외국 돈 가격과 항공편, 한국 경기에 좌우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외줄타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 특성도 한계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이라 모든 물자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물류 비용이 높았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 산업도 부족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오면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신혼여행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의 해변 휴양지 콘셉트가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고객 니즈 변화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미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최저임금을 미국 본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가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더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5년 세계무역기구가 나라별로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자 전 세계의 의류 생산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한 때문에 여러 나라에 분산되던 생산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와 중국의 임금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 격차를 결정적으로 벌려놓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시간당 3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25센트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시급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셈입니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옷을 만들어도 중국에서는 절반 가격에 가능한데 굳이 사이판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큰 공장에서 많이 만들수록 개당 가격이 싸지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40여 개가 넘던 옷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9년에는 단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섬 경제의 35%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이 충격은 관광업에도 파급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떠나면서 인구가 급감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장 규모가 위축됐습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이판은 이제 관광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대체 산업 육성이나 경제를 여러 분야로 나누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광업에 더 의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뒤의 대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사이판에게 의외의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동시에 몰려들면서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2017년 전체 방문객 65만 9천 명 중 한국인이 33만 4천 명, 중국인이 23만 4천 명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사이판은 여전히 로맨틱한 신혼여행지였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미국령이라는 특별함, 4시간 비행거리의 접근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 후반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해외여행이 대중화됐고 사이판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계층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사이판은 중국인에게도 비자 없는 미국이라는 똑같은 매력을 제공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인 방문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 가라판 거리는 완전한 아시아 관광객 천국이었습니다. 한국 식당, 노래방, 한글 간판이 줄지어 있었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중식당과 중국어 안내판도 늘어났습니다. 면세점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명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호텔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17년 평균 객실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객실 중
손님이 머무는 방의 비율이 거의 만실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성수기에는 예약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때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 리조트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기가 근본적 한계를 가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장의 동력이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했고 내부 역량 강화는 소홀했습니다. 신혼여행지로서의 콘텐츠 혁신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보다는 단기 수익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혼여행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신혼부부들은 이미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는데 사이팜은 여전히 90년대 스타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여전히 호황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관광객에 비해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서 주방이 밀리고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입국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고 수화물을 찾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설렘을 안고 도착한 사이판에서 받는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첫 인상은 여행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데 공항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체 여행에 대한 기대가 떨어집니다. 호텔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청소가 제때 안 되고 에어컨이나 온수시설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영어나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기대했던 미국 수준의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신혼여행 프로그램의 부실함도 도드라졌습니다. 똑같은 바닷속 구경, 똑같은 석양 감상, 똑같은 사진 촬영 포인트가 반복됐습니다. 가이드의 전문성도 떨어졌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와본 신혼부부들이 재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가격 인상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요가 늘자 호텔과 식당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더 나쁜 경험을 하게 된 셈입니다. 렌터카 서비스도 문제였습니다. 차량이 낡았는데도 교체는 미뤄졌고 정비 상태도 불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렌터카는 로맨틱한 드라이브를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마저 불편해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사이판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 떨어지는 곳, 한 번이면 충분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신혼여행지로서의 로맨틱한 이미지보다는 불편하고 비싼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사이판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허둥대는 사이 동남아시아 관광지들이 신혼여행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사이판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은 완전히 새로운 신혼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고급 리조트와 스파, 로맨틱한 해변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한국 신혼부부들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커플 스파, 선셋 요트 투어, 프라이빗 비치 디너 같은 로맨틱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 푸켓과 필리핀 보라카이도 신혼여행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해변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체험, 요리 클래스, 커플 액티비티로 콘텐츠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예쁜 사진 찍기 좋은 곳들과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에 집중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을 적극 개발한 겁니다.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경우 5성급 리조트 숙박비가 사이판의 3성급 호텔보다 저렴하면서도 서비스는 훨씬 좋았습니다. 현지 물가도 저렴해서 신혼여행 전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럭셔리한 경험이 가능했던 겁니다. 접근성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서울에서 다낭까지는 3시간 30분, 보라카이까지는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사이판에 4시간보다 짧거나 비슷한데 항공편 선택지는 훨씬 많았습니다. 저가 항공사부터
풀 서비스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 예산에 맞는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동남아 지역들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 전체 한국인 방문객이 39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신혼부부였습니다. 같은 해 사이판 전체 방문객이 30만 명 수준이었으니 1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경험의 차별화였습니다. 사이판이 여전히 90년대 스타일의 해변 휴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동남아 지역들은 다양한 테마의 신혼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들도 상품 구성을 바꿨습니다. 사이판은 점점 구식 신혼여행지라는 인식이 굳어져 갔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던 사이판에게 2020년부터 연속으로 치명타가 날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이판 경제는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신혼여행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도 2020년 3월 21일부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이판의 핵심 관광시설 중 하나였던 카지노마저 문을 닫으면서 섬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결국 빚이 너무 많아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도 폐쇄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시작됐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하던 식당, 기념품 상점, 웨딩 촬영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이 없으니 매출이 제로가 된 겁니다. 특히 신혼여행 전문 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2022년 조금씩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숫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간 사이판 방문객이 겨우 6,939명이었고 그중 76%인 5,30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한 달에 한국인만 33,648명이 왔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2023년 5월에는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41km 이상의 돌풍을 동반한 20년 만의 최강 태풍이었습니다. 전신주가 뿌리째 뽑히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통신도 끊어졌습니다. 그때 여행 중이던 한국 신혼부부들은 호텔에 갇혀서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현지 정부가 복구에 3주에서 4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리조트들은 수리를 못하고 방치됐고 정부는 복구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2024년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43년간 사이판의 대표 호텔이던 하얏트 리젠시가 6월 30일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사이판 노선을 완전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만 운항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는 입국 절차도 복잡해져서 출발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사이판의 몰락은 신혼여행지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한두 개 산업에 올인하고 고객 니즈 변화를 외면하며 서비스 품질 개선을 소홀히 한 대가였습니다. 90년대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서 변화하는 신혼여행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현재 사이판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방문객은 7,873명으로 작년 같달 1만 9,615명에서 60% 감소했습니다. 호텔 평균 점유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방문객의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닌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령 사이판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행사의 사이판 패키지 예약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판이 신혼여행지로 다시 부상하려면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90년대식 해변 휴양에서 벗어나 새로운 로맨틱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커플 스파, 프라이빗 다이닝, 웨딩 촬영 패키지 등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국 신혼부부들의 취향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고품질 신혼여행지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사이판의 몰락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 고객 니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이판과 정반대로 성공한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똑같이 작은 섬나라였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 지금은 전 세계 부호들이 몰려드는 럭셔리 천국이 된 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이 사이판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흥미진진한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편이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